안녕하세요.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고조선 역사 이야기, 대하소설이죠. 중국의 동북공정에 반격을 가하는 서남공정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말씀드릴 내용은 당연히 밝혀진 자료들의 기반을 두고 제 개인의 상상력을 조금 가미하는 그런 방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역사, 우리 고대사, 그리고 현대사도 마찬가지죠. 영향을 다 미치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고조선의 위치가 과연 어디냐, 그죠? 이겁니다. 그리고 고조선이 멸망했죠, 한나라한테. 그래서 한나라가 그게 서기 100년 전, 기원전 100년 전 가량이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 한사군을 이제 설치합니다. 그럼 그 한사군의 자리가 현재는 그게 한반도 평양이다, 한반도 북부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로부터 그 두 가지 사실로부터 우리 민족은, 우리 조상들이 세운 국가는 한반도에 국한되고 거기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고, 우리의 상상력은 한반도로 억지로 끼워 이제 맞춰져 있는 셈이거든요. 예. 오늘은 그게 아니라는 사실들, 의외로 그걸 종합적으로 취합해 놓은 자료가 없어요. 흩어진 자료만 있는데, 그래서 종합적으로 그걸 모아서 상상력을 가미해서 여러분한테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고조선의 위치가 어딘지 보겠습니다. 산해경이라고 중국에서 나온 전한시대, 그러니까 기원전부터 이제 쓰여진 책으로 짐작이 되는데, 여기에 한 부분이 고조선에 대한 설명이다라고 중국 학자들마저 인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조선을 다룬 부분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중국 동해 안쪽, 그리고 중국 북해의 모퉁이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사람도 물가에 산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자, 이 사실을 바탕으로 보겠습니다. 중국 민족원이 내륙에 있죠. 중국의 초기 부족 국가들은 내륙 안쪽입니다. 산 쪽에. 자, 동해 북쪽, 북해 안쪽, 반해만입니다. 반해만 어디에 고조선이 있다고 중국 사람들은 산해경 쓸 당시에 그렇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발해 좀 전에 보여드린 발해고요. 그 당시에 중국 국가들, 중국의 초기 국가들,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그리고 그 이후에 진나라, 한나라 등등의 중국의 화족들이 세운 국가들의 수도들이 이 빨간 이제 별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중국 부족들은 초창기에 국가 형성이 서안 쪽에 있는, 즉 황하의 상류, 중상류 부근에서 시작됐음을 알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산해경이 말하는 고조선의 위치는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저기 베이징, 텐진 이쪽이죠. 이게 예전부터 유주, 평주라고 불리던 지역이었습니다. 여기에 있다, 고조선이,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자, 여기서 신백강이라는 분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는데, 이분이 이제 우리 역사를 연구하시는 분인데, 삼국유사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당나라 배구전에 이르길 고려는 본래 고죽국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고죽국 아시죠? 수기 백제, 은나라가 망할 때 주나라의 충성을 거부하고 수양산에 올라가서 고사리만 먹다 죽은 중국의 유명한 고사죠. 충절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거기 고죽국이 고려, 이것은 고구려를 의미하는 것이겠죠. 삼국유사에서는 고구려가 원래 고죽국에서 왔다, 이게 무슨 소리냐. 신백강 이분이 그 자료를 찾으려고 하지만 국내에서는 고죽국 관련 자료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까지 날아가서 이 자료 저 자료 찾다가 만난 자료가 무경총류하고 태평환우기. 이분이 거의 한국에서는 최초로 이제 자료들을 소개한 것 같아요. 이분이 발견한 건 1990년대니까 벌써 한 30년 가량 되는 것 같습니다. 태평환우기 같은 경우에.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지도가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자, 이분 첫 번째 옆에 조선하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폐수, 역시 우리 고대사에서 매우 중요한 강 이름입니다. 한반도에도 폐수가 있고요. 그리고 중국에도 폐수가 있는 것입니다. 조선하다, 현재는 조하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베이징시를 수직으로 관통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여드린 책들에서 이분은 이 조하가 과거에 조선하로 불렸다는 사실을 밝혀냅니다. 이때가 1000년 무렵입니다. 조선이 만들어지기 몇백 년 전의 기록이고, 심지어는 김부식 삼국사기와 삼국유사가 쓰여지기에
또 1, 200년 앞선 기록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나오는 조선은 당연히 고조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 자료들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된 지역이 평주의 노령현 지역입니다. 이 노령현에 고죽국이 있고 조선성이 있었다. 현재도 폐성으로 남아있다. 라는 기록을 찾은 것입니다. 예. 조선성이 있고 고죽국이다. 여기다 부연 설명을 합니다. 이 조선성은 기자가 은나라의 귀족이었던 기자가 은나라가 망하자 조선으로 갔다. 기자조선의 이야기죠. 여러분 들어보신 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간 곳이 이때까지는 평양성으로 비정되고 있습니다. 즉 대동강 유역에 있는 한반도의 평양성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태평 환우기의 제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송나라 시대거든요. 이때가 조선성이 있는데 이 조선성이 기자가 봉함을 받은 곳이다 라고 이야기를 정확하게 합니다. 그 지역이 고죽국과 겹칩니다. 같죠? 고죽국에 있는 수기 백제도 은나라가 멸망을 했을 때, 망했을 때 이어받은 주나라에 충성하기를 거부하고 숨어 들어간 곳이 고죽국입니다. 즉 이 지역은 고죽국은 조선의 제후국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중국의 간접적인 사료들을 바탕으로 인해서 여러분들께서 이 지역이 고대 조선의 제후국 아니면 고조선 그 자체이거나 아니면 고조선의 제후국 중에 한 군데의 수도가 있었던 곳으로 생각해 오던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백강 이분이 이번에 하신 일은 이 자료를 통해서 하신 일은 그거를 중국적 사료를 통해서 정확하게 지적했다는 것입니다. 점을 찍은 것이죠. 활용점정인 셈이죠. 그래서 전국 시대에 연나라가 이제 등장했을 때는 그 조선하를 경계로 연나라와 이제 조선이 이제 서로 기대고 있었다는 그런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근데 조선의 이제 역사는 그것보다 훨씬 기니까 조선하가 경계에 있는 강 이름을 조선하라고 짓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내륙에 있었던 것이고 조선의 세력이 위축되기 시작하면서 그게 나중에 경계선으로까지 밀린 것이죠. 그렇게 보시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산해경에서 조선의 위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곽박이라는 사람이 이제 줄을 답니다. 276에서 324년 사이에 산 사람이죠. 조선은 능랑군이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한나라가 조선을 멸망시키고 설치한 것이 낙랑군이고 여태까지는 그게 대동강 유역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닌 것이죠. 그게 중국 텐진 북부에 있는 것이죠. 평주라고 불리는 지역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 다 설명이 됩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분은 누구냐면은 북한 평남 남포 덕흥리 고분에서 발견된 무덤의 주인공입니다. 벽화죠. 그래서 이 사람이 쭉 맡았던 관직이 적혀 있는데 제법 높은 신분의 사람이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벽화가 있을 정도니까 유주 자살을 맡았어요. 332에서 408년의 기간 동안 살았던 사람인데 유주라 하면 현재 베이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걸 놓고 해석이 분분해요. 근데 주류 사학계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당시 고구려 광역하고는 전혀 베이징 지역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니까 여러 이유를 찾아서 이 사람은 중국 사람일 가능성이 있고 고구려에 귀화한 사람일 수가 있고 고구려에 귀화하기 전에 중국에서 맡았던 관직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애써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고죽국은 그 명칭이 고죽이라는 사람이 왕이 됐었기 때문에 고죽국이 된 거거든요. 고씨거든요. 그 상북 유사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고구려는 고죽이다. 그리고 그게 조선성이 있는 위치였습니다. 고조선의 기반이었고 그 기반 중에 고구려의 족속들과 친연성 있는 부족들이 거기에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조선이 와해된 이후에 고구려가 다시 이제 일어서면서 그 고토 회복을 부르짖죠. 옛날 자기 땅을 탔겠다는 겁니다. 낙랑군을 치죠. 그래서 낙랑군을 다시 복속시킵니다. 그게 고려 태조 때 서기 100년에서 150년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뒀을 때 유주 자사가 고구려에서 나올 수 있는 입장입니다. 유주는
조선성 고죽국의 바로 옆에 있는 곳이죠. 베이징이. 예. 저 고구려 사람이 그곳에 파견돼서 유주자사의 직함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얘기를 제가 오늘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 조금 이야기를 돌려서 보면은 그 아까 노룡현이죠. 고죽국과 조선성이 있는 그 노룡현 서쪽 49리에 남산이 있다 이랬는데 동서남북 할 때 남자가 아니고 한자를 보시면 이게 남빛 할 때 파란색을 뜻하는 남산입니다. 좀 독특하죠, 이름이. 그래서 거기서 바라다 보이는 바다가 아주 새파래서 이름을 이렇게 붙였다라는 중국적 설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규원사화라고 우리 쪽에서 전해져 오는 이제 위서라고 불리는 책 중에 하나죠. 여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치우 씨는 남국의 봉함을 받아서 서남의 울타리가 되어 중국의 여러 나라를 꽉 각축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남자가 나오고 고조선 입장에서 남쪽에 있었던 제후국 이름이 남국이었고 거기에 치우 씨족을 보내서 치우 씨족이 남쪽을 다스리게 했다. 서남방을 다스리게 했다. 즉 중국과 그래서 중국의 여러 민족들과 각축을 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상당히 흥미진진한 내용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위서, 한당국이, 뭐 부도지, 규원사화 이런 것들이 위서로 분류가 되는데 저는 그게 조금 우습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위서라고 단정을 먼저 짓고 전혀 쳐다보질 않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 고대사는 사료가 너무나 부족합니다. 나라들이 많이 쇠락했고 쫓겨나왔기 때문에 손에 잡은 자료가 없죠. 삼국유사하고 삼국사기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중국 사료에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입장인데 우리나라 사람이 쓴 관리된 자료가 있으면 그게 아무리 이상한 점이 많다 손 치더라도 거기서 뭔가 실마리를 잡으려는 노력들을 하면서 자료를 면밀히 비교해보는 작업은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 그 접근 자체를 회피한다는 것은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죠. 자, 그래서 치우천왕이라고 했어요. 치우천왕, 치우의 무덤을 찾아봤습니다. 몇 군데가 있어요. 탕록, 베이징역 탕록에도 있고, 그 다음 산동성에 제가 보기로 최소한 2군데 이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중국 쪽 기록을 보면 사지를 잘라서 다시 태어날까봐 이게 헛것을 묻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팔다리가 묻힌 곳과 머리가 묻힌 곳이 있고, 뭐 부인이 묻힌 곳이 있고, 뭐 이런 식인데요. 어쨌거나 치우의 후손으로 일컬어지는 묘족들이 아직도 치우 묘에 가서 제사를 지냅니다. 그 묘주 이 후손들이 찾는 묘가 가장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 묘가 바로 저 위치입니다. 제가 별표를 한 위치고요. 중국 부족들의 핵심 거점과 상당히 가깝습니다. 자, 우리나라 대통령이 죽었는데 그 묘를 일본 땅에 쓰진 않겠죠. 다른 나라 땅에. 즉 치우 무덤이 있는 곳은 즉 산동성 끝자락까지는 그 당시 치우가 맡았던 고조선의 그 제후국가의 영역에 포함되는 곳이었다라고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고조선의 특징 유물이라고 볼 수 있는 비파형 동금의 분포도입니다. 그리고 보면은 이제 고조선의 발해에 위치했던 그 고조선 제후국의 북방에 상당히 많이 발견됨을 알 수 있고 그 핵심 지인 가운데가 제가 홍산 문명이라고 표시를 했죠. 중국의 어느 황하 문명보다 1-2천 년 이상 앞선다고 밝혀져 있는 홍산 문명입니다. 예전에 고조선이 한반도에 있다고 봤을 때는 홍산 문명은 당연히 중국 문명이죠. 근데 고조선의 위치가 발해만에 제후국이든 메인은 주 수도는 어디 있는지 아사들이 어디 있는지는 정확히 모릅니다만은 고조선의 수도도 사실 몇 차례 이제 바뀐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아사달인 것이죠. 그 아사달은 분명 지금 아까 앞에 보여드렸던 노룡현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홍산 문명 그 근처에 어디가 아닐까라는 추정도 있고 백두산 근처라는 그런 추정도 있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홍산 문명에서 우리는 1-2천 년 이상 더 빠르게 문명을 만들었고 당연히 문화적으로 기술적으로 우위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치우천왕의 그 금속재, 그 당시 청동기겠죠. 청동기재 투구와 무기를 보고 중국 사람들이 놀란 거 아니겠습니까? 이 힘들고. 그래서 그런 문화에 앞서갔기 때문에 그 문화가 치우의 제후국이 뻗어나간 것처럼 중국 문화한테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농업기술 그리고 수리,
그 다양한 문화적인 부분에서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비파형 동검이기 때문에 중국으로 보자면은 고조선 초기부터 고조선 중기 정도의 고조선 강력과 이제 상관이 있는 유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명도전이죠. 이거는 기원전 4세기, 3세기에서 100에서 한 200년 가까이 사용된 화폐입니다. 이게 명도전이라는 것은 이게 뭐 명도라는 한자가 적혀 있는 건 없습니다. 어떤 기호가 있는데 그게 글자인지 글자인지 아니면 기호인지도 지금 구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전에 보면 한반도 북부에서 조금 발견되고 대부분이 만주 지역입니다. 바레만 인근을 포함해서 당연히 예전에처럼 고조선이 한반도에 있다고 비정을 하면은 이거는 우리나라 화폐가 아닙니다. 당연히 옛나라 화폐로 지금도 얘기하고 있죠. 옛나라. 옛나라가 이 지역에 있다는 것도 사실은 믿기 어렵지만 아까 보시다시피 옛나라는 바레만 쪽을 확보한 적이 별로 없고 짧게 확보를 하더라도 이만큼 고조선과 전쟁을 하는 나라인데 이만큼 상업 활동을 활발하게 해가지고 그 짧은 기간에 100년도 못 미치는 짧은 기간에 이렇게 넓은 광력으로 경제 활동을 하기도 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거는 단지 고조선이 한반도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설명이었고 고조선이라는 앞선 문명을 가진 국가 체계가 바레만 인근에서 존재했다는 게 확인이 되고 그게 위에 홍산 문화와 연결되기 시작하면은 훨씬 더 명도전의 분포 상황이 훨씬 더 쉽게 설명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다음 그 앞에서 보여드린 명도전 같은 경우는 100년, 200년, 길어봤자 200년 정도 쓰이고 없어진 것이죠. 그러면 상당히 넓은 지역에서 분포됨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동이족 계열의 무덤 양식이죠. 적석총. 돌을 쌓아서 시체 위에다가 돌을 쌓아서 무덤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초기에 그림으로 보여드리는 것은 초기의 적석총이고 이게 나중에 후기로 가거나 아니면 이제 내가 지위가 높은 사람의 무덤 같은 경우에는 피라미드처럼 장군총 기억하시죠? 이렇게 기단이 올라가고 그 꼭대기에는 뭐 사당을 짓거나 피라미드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석총의 분포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산동반도를 포함하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즉 무덤의 양식이라는 것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죠? 수천 년간 똑같은 방식의 무덤을 썼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 명도전에 200년하고는 큰 차이가 나는 그런 분포도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이 고조선의 최전성기의 강력과 상관이 있는 데이터고 앞서 보여드린 데이터는 이미 기원전 3세기에서 2세기이기 때문에 고조선이 이미 망하기 100년 전입니다. 100에서 150년 전. 상당히 약해져 있을 시기에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보다는 조금 좁죠. 자, 그래서 여태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그래서 뭐 가장 핵심적인 것은 홍산 문명이 중국의 가장 오래된 문명이고 전 세계적으로도 상당히 앞선 문명이다. 그리고 저기는 다른 데야 뭐 신석기 문명 몇 군데는 저기보다 시기가 500년, 1000년 빠른 곳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유적입니다. 그걸로 끝입니다. 근데 여기서 홍산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문명이라고 해서 하는 것은 문명자가 붙었다는 것은 신석기부터 청동기까지 다 발견되면서 분업화가 일어난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국가 체계가 갖춰지기 시작한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신전이 따로 있고 신상이 있고 농사를 짓는 사람이 있고 또 신관이 있고 또 필요한 예물을 만드는 수공업자들이 있고 이런 분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 국가 모습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고조선이 한반도에 있는 걸 비정할 때는 홍산 문명은 뭐 중국이 동북공정을 하더라도 우리한테는 상관이 없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동북공정은 고구려와만 상관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니까요. 만주에 진출한 나라는 고구려가 유일하다고 우리는 배웠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오늘 앞서 보여드린 자료처럼 우리가 바레만 유역을 확실하게 차지하고 있는 종족이었고 그 뒷배가 홍산 문명이었으면은 그 홍산 문명의 영향력으로 우리가 바레만에 진출한 것이고 그 홍산 문명이고 고조선의 뿌리 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라고 오늘 소설이니까 충분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랬고 아까 치우천왕의 묘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치우천왕은 하나라 중국이 하나라도 만들어지기 전에 즉 헌원이라는 사람과의 싸운 것이니까 그거는 지금 하나라를 약 2000년 전에 세워진 걸로 보고 있어요. 고조선은 2000 뭐 몇백 년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치우는 그 전의 사람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신씨 배달국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환단고기 같은 경우에는
그 규원 사화에 쓰는 제후국의 그걸로 보고 있고요. 자, 그래서 그 이후에 한나라가 생기죠. 청동기 문화가 시작되면서 한나라가 생깁니다. 생산 방식의 혁명이 일어났기 때문이죠. 예. 그 다음 기원전 7세기 정도에 철기 문명이 시작되면서 춘추전국 시대가 시작됩니다. 그 생산력과 전투력이 동시에 상승됐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 중국은 그 계기를 통해서 퀀텀 점프를 합니다. 엄청난 생산력의 향상이 이루어지면서 엄청난 강국으로 일어서게 되는 것이고, 그 전까지 우리는 한나라, 은나라, 심지어는 주나라 정도까지만 해도 그 중국 민족 국가들의 엘리트를 저희 동이족 계열이 차지하면서 또 그 동이족 계열이 차지하는 이유는 우수한 문화와 전투 기술이 그들을 따라갔기 때문에 당연히 그 자리를 차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자가 고조선으로 도망도 올 수 있는 거고, 수기백제가 고죽국으로 다시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럼 그때까지는 아무나 고조선의 전성기였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은 춘추전국 시대 넘어가고 주나라가 등장하면서 중국 민족 중심의 국가가 형성되고 생산력이 철기 시대를 맞아 급격히 향상됨으로 해서 고조선은 그 변화에 충분히 대응을 못했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밀려나게 됩니다. 그래서 BC 500년에서 BC 200년 되면은 현재 발해만 능력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한 100년, 200년 더 있다가 중국 대륙에서는 진을 거쳐서 통일을 한 다음에 다시 한이 이어받으면서 본격적으로 결집된 힘을 쓰기 시작하죠. 그때 고조선이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혹시 익숙치 않으실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고조선은 현재 미국 같은 시스템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즉 고조선이라는 전체 이름이 있죠.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아메리카처럼 미합중국이라는 그 아메리카라는 전체적인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고조선은 그런 이름이고, 그 밑에 제후국들 스테이트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전체 테마를 따라가죠. 좀 독자적인 결정을 하는. 그래서 치우시 시족들이 맡은 나라가 약간 남국이었고, 그거는 제후국의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쪽으로 된 것이고, 또 저쪽에 기마민족이 수렵 민족들을 지금 숙신이라고 부르거나 말갈이나 여진이라고 부르는 그 지역의 민족들이 또 있었고, 한반도 쪽으로는 농경 쪽에 특이점이 있는 그런 국가들이 형성을 했고 하는 그런 제후국들의 집합체, 연합체로서의 고조선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조금 한 번 더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만 조선이 한나라에 망했을 때도 사실 고조선 전체가 망한 게 아니라 고조선의 여러 연방체 중에, 물론 그게 가장 강한 연방체였을 수가 있습니다. 중국 본토에 있었기 때문에. 그 위만 조선이 망했을 때 고조선 전체의 시스템이 무너진 건 아닙니다. 물론 이미 많이 약화되어 있는 상태이긴 했었습니다만. 자, 그래서 고구려, 숙신, 말갈 등등이 미국의 캘리포니아, 텍사스, 미네소타 같은 그런 주들 역할을 하면서 전체적으로는 조선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조선이라고 제가 농담을 해본 것이고요. 제가 이전 채널에서 이전 동영상에서 조선의 과거 초창기 발음이 아시나 아사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영어 발음으로 써봤더니 USA가 나오는군요. 소설에서 쓴 재미있자고 쓴 농담인 거 다 아시죠? 자, 그럼 마지막입니다. 오늘 제가 참고로 했던 자료들입니다. 혹시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있는 자료들 찾아보시면 될 듯합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네, 고맙습니다.